안녕하십니까. RF 현장형 이론교육 14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비대면을 처음 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게, RF라는 자체가 원래 주파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배운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처라든지 메일을 주시면 제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DBM 값부터 해서 이론교육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킨스 파워 디바이더도 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커플러에 대한 수업도 했고, 그 다음에 H1 증폭기도 하고 커플러,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를 수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했는 오늘까지 수업하면 빠진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만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정도만 인식하셨다면 어디 가서도 충분히 RF를 좀 공부를 했네 정도는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계기 관련 목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통신하는 휴대폰 사용하는 통신에 대한 중계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공군 관련된 군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레이더 원리, 그리고 제모라고 하면 우리 어, 통신을 안 되게 만드는 제모,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기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지국, 그러니까 기지국과 중계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경운대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건물 위에 보면 안테나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지국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BTS라고 해서 하나의 통신사에서 메인이 되는 기지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 있는데 이 기지국에서 기지국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입자, 그러니까 사람이 적거나 이제 거리가 좀 멀리 있고 이렇게 가입자가 적은 수 이런데 사실 기지국에 큰 장비를 넣기에는 로스거든요. 금액으로 치면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중계기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중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이렇게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감퇴되겠죠. 이 감퇴되는 지점에 어느 일정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이너스 85dB라는 값이 있는데 그 휴대폰이 보통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100dBm에서 수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낙후돼서 통화가 안 되는 이 지점에 이 중계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중계기를 설치해서 조금 증폭을 해서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겠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지국이 있는데 기지국이 있습니다. 통신이 되는 이 지점까지가 보통 기지국 중심으로, 기지국이 있는데 이 기지국의 중심으로 반경 보통 3km 정도 됩니다. 3km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계기를 활용해서 바운더리를 늘린다는 거죠. 5km든 6km든 2배가 됐든 1.5배가 됐든 그러한 게 역할을 하는 게 중계기입니다. 자, 중계기의 필요성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곽지역의 적은 지역, 발생호가 적은 지역, 고가의 기지국에 투자가 어려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기지국보다 저렴하다는 거. 값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역에 대한 개선, 아까 그래프 그려줬더니 45도 떨어진 이 지점에 이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낸다. 신호를 이렇게 하시면
중계기 형태별에 따라서 링크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5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링크부터 프리패스 컨버전 링크부터 ICS 중계기, RF 중계기, 이러한 중계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중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계기에는 광중계기라는 게 있습니다. 광중계기라는 거는 우리 광 케이블 들어보셨죠? 이렇게 지하 매설 또는 뭐 제주도나 뭐 일본까지 뭐 바닷속에 뭐 광 케이블을 딴다. 이러한 광 케이블을 활용하는 광중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의 RF 신호를 광으로 변환하여 광선로로 전송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전송된 신호는 다시 RF로 변환하는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광중계의 특징은 통합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먼 거리일 경우 단점이 되겠죠. 그 광 케이블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다 어떤 유지 보수도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해저에 하든 뭐 광 케이블을 썼을 때 그거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계기와 기지국 간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게 되는 중계하는 방식입니다. 자, 트래픽 및 무명지역의 해소는 되죠. 근데 반드시 가시거리에서만 사용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변파 중계기. 변파 중계기는 기지국에서 송출된 FA 중계기 신호를 임의의 FA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미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러한 채널에 자, 우리가 이게 어떤 신호입니다. 이게 CDMA라는 식은 코드 분할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일반 신호에다가 CDMA, WCDMA, 그리고 뭐 LTE, 그리고 현재는 5G, NI 신호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CDMA에 우리가 주파수 범위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주파수 범위가. 자, 예를 들어서 SKT 같은 경우는 825메가에서 죄송합니다. 869에서 894 메가를 쓰고요. 825에서 845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게 TX가 되고요. 여기 RX가 됩니다. 기지국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되고요. 수신되는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휴대폰에 우리 휴대폰 입장에서는 주파수가 반대로입니다. 왜? 여기는 송신되는 게 휴대폰에는 수신되는 거죠. 그죠? 수신이 되니까 얘 지금 기지국과 중계기의 주파수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주파수가 채널이 할당되게 됩니다. 자, 내가 1채널을 쓸 건지 2채널을 쓸 건지 3채널을 쓸 건지 이러한 채널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내가 1채널을 보냈는데 변파 중계기라는 것은 임의의 FA 2번이나 3번에 다른 FA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또 장점이 됩니다. 이런 변파 중계기고요. 그리고 RF 중계기. RF 중계기라는 것은 기지국의 RF 신호를 직접 받아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인계성은 우수하고 아솔레이션 또한 불안에 따른 시스템 파이팅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솔레이션이 안 좋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이러한 어떤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안테나와 안테나 간격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CS 중계기. 기본 RF 중계기와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SP 처리를 통해 간접적인 수정 및 상태를 발진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형급 중계기. RF 출력은 10dBm 이하의 소출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급 중계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아마 사시는 아파트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또는 학교 강의실 근처. 그러니까 건물이 외벽이 많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차폐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인접된 곳에 이러한 낮은 소형급 아마 천장에 붙어 있을 겁니다. 뭐 크기가 뭐 어느 정도 크기면 이런 게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현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잘 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시골이라 또는 뭐 본인 원룸에 사는데 낙후된 지역에 전화기가 통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통신이 잘 안 됩니다 하면 이러한 소형급 중계기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RF 중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RF 중계기의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RX와 TX가 있습니다. 자, RX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있고, 그죠? TX 안테나가 있죠. 자, 우리가 신호를 이렇게 쏘는데 휴대폰에 있는 통신사에 통화가 되면 가장 좋지만 RX로 피드백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돌아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드백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테나와의 간격은 이격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RCS 중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송수신간에 괴한 발진되는 신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되는 부분을 최소로 줄이는 게 중계기 시스템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계기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신호가 있는데 기지국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신호에 중계기가 있습니다. 이 중계기 내부 안에 어떠한 부품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이게 글로 표현해서 그런데 아마 다음 장에 보면은 블럭더가 있고요. 그 블럭더를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안테나가 들어올 거고요, 그죠? 첫 번째 붙는 게 폴렉스라는 겁니다. 폴렉스가 붙고, 그리고 신호가 수신되면 하나의 앰프, LNA를 거치고요. 믹서에서 주파수 신호, 아까 800메가 대역이라 했죠. 800메가 대역의 신호를, 음성 주파수, 우리가 가청 주파수는 되게 낮습니다. 그죠? 7Hz가 됐든. 그러면 여기에 RF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로컬의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IF 신호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IF 신호가 음성 주파수의 신호를 휴대폰의 DSP를 통해서 스피커로 듣게끔 하겠죠. 그리고 내가 말하게 되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신호가 다시 믹서, 음성 주파수 10kHz 대역이겠죠. 이런 주파수가 로컬의 주파수가 800메가 대역이 합쳐져 있고 여기에 증가된 800 몇 메가 대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한 앰프가 붙을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고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헤테로다인 방식, 뭐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두플렉스, 첫 번째 부분 두플렉스가 무엇이냐? 자, 원하는 주파수가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자체는 통과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주파수는 차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방향 통신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수신되는 주파수와 통신되는 주파수가 틀리죠. 수신되는 주파수는 이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통신되는 주파수는 필터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터 수업 빼왔죠. 필터를 보면 밴드패스 필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RX라는 두플렉스가 있을 거고 필터가, 그리고 또 다른 주파수, 높은 주파수의 TX 필터가 되겠죠.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BPF, 여기도 BPF.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수업에 배웠던 필터가 여기 두플렉스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25메가 대역의 RX 밴드패스 필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869에서 894, 875메가 센터 딱 될 겁니다. 요 대역에 필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필터가 들어가 있는 게 듀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들어오고 듀플렉스를 통해서 수신되겠죠. 수신되는 첫 번째 앰프가 노노이즈 앰플파이어라고 해서 LNA가 붙습니다. LNA가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우리 자유공간, 외부에 지금 현재 자유공간 내에서도 내가 통신되는 주파수 외에 필요하지 않는 뭐 와이파이 주파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2.4기가에서 뭐 5.8기가 대역량 주파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블루투스 주파수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주파수가 있습니다. 내가 통신되는 주파수 외의 주파수는 수신되면 안 되겠죠. 이게 다 노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 LNA라는 거는 에어 공간 내에, 자유 공간 내에 있는 노이즈는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신호만 증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잡음 증폭기라고 해서 잡음은 줄이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는 증폭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아까 얘기했죠. 뭐 2.4기가나 5.8기가 외에 또 뭐 800메가 대역에도 뭐 2차 함몰이 생길 수 있고요. 최대 곱하기 2배 되는 우리가 주파수가 그때 얘기했죠. 펀더멘탈리스는 웨이브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 클리어 급수 해가지고 배웠죠. 그러니까 원하는 신호 외에 이러한 신호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 제거를 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필터가 들어가고요. 이게 앰프 뒷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테뉴에이터라는 거는 감색입니다. 그러니까 감색기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제가 수업 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신호가 들어가고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라운드. 저항세계 RFDH의 디자인하우스에 PAD라고 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R1 저항과 R2 저항 이 두 개 동일하고요. 이러한 파이 어텐을 쓰게 되면 여기에 0이 넣었을 때 감쇄를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옴에 여기가 180옴 여기가 180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dB 0 넣었을 때 감쇄가 돼서 나오고요. 여기가 30이 아니고 18옴에 300옴 쓰고 300옴 쓰면 여기는 마이너스 3dB입니다. 이러한 저항값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다운 컨버터라고 있습니다. 자, 업다운 컨버터는 뭐냐면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자, 업다운 컨버터는 무엇이냐? 자, 믹서가 있습니다. 믹서가 있고요. 믹서라는 거는 주파수 합성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게 RF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IF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다운 컨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 그리고 업 컨버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들어오는 게 IF 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다운시키고 업 시킨다는 거고요. 업. 그리고 여기가 RF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로컬 신호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800메가는 주파수가 들어갔을 때 로컬에 뭐 805메가였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된 값과 마이너스 된 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800에 805 그러면 5메가의 출력이 나오겠죠. 주파수가 나오겠죠. 반대로 또 합성된 1605메가라는 주파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필터를 통해서 잘라주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신호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오메가였다. IF 신호, 통신할 때 IF 신호가 오메가였다. 그리고 로컬 시gnal이 800메가였다. 그러면 여기 805메가 나오겠죠. RF 출력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차도 있지만 빼기도 있습니다. 700몇 메가 되어 있겠죠. 705메가, 795메가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필터 자르거나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믹서 쓰는 게 업다운 컨버터입니다. 요 주파수를 우리가 변환할 때는 무조건 믹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가 어떤 거 할까요? 드론 관련된 조정하는 어떤 통신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통신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이 있죠. 블루투스든 여러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테트라다인 방식을 기본적으로 원리를 가지고 다 씁니다. 무조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앰프, 출력을 내기 위한 드라이브 앰프, 그리고 통신을 내는 최종 하이 파워 앰프가 들어갑니다. 제가 주로 했던 품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노이즈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했던 게 앰프 쪽, 컨버터, 디바이더, 파워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MS라고 해서 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각 부분에 동작하는 이러한 제어 기능을 망구성에 부와 연동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CDMA용 리피터에 대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테나고요. 안테나고요. 두플렉스가 들어오고, 두플렉스 들어와서 LNA. LNA가 뭐랬죠? 내가 원하는 신호는 증폭하고 내가 원치 않는 신호는 제거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거예요. 아마 800메가 되기로 합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신호와 노플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오실레이터, 뭐 우리 소프트웨어 배웠을 때 보면은 그거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있죠. 이게 CPU 같은 경우도 오실레이터가 있어야지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반도체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1초, 2초 시간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쓰면 한 주기가 나오죠. 그러면 뭐 세 주기에 1초였다. 하나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요런 거죠. 요런 것처럼 여기도 오실레이터에 주파수 신호가 들어오고요. 믹스 거쳐서 내가 신호가 작아졌기 때문에 증폭하고, 그러고 밴드 패스 필터 쓰고, 그리고 또 한번 로컬 거치고, 그러니까 믹서를 두다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터, 그리고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는 어테뉴에이터, 그리고 증폭기,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통신이 되겠죠, 이게. 그리고 반대로 또 이쪽에서 수신되는 경우는 또 이렇게 LNA 오고, 컨버터, 그죠? 이렇게. 그래서 또 수신되겠죠?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SM. 이게 유럽이 보면 GSM 방식 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CDMA. 중국 같은 경우는 CDMA도 쓰고 GSM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CDMA 방식을 쓰고 있고요. 자, GSM 같은 경우도 신호가 안테나가 있을 거고, 그죠? 블랙스터, LNA. 우리가 우리 수업 배웠죠? 리퀴전 디바이더, 투웨이 디바이더를 씁니다. 신호를 양쪽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었으면 마이너스 3,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신호가 들어오고, 뭐 버스 성분을 믹서 쓰고 운동 신호를 바꿔야 되겠죠. 밴드 패스 필터 200kHz 또 믹서 쓰고 필터 쓰고 앰플 꽂아서 또 투웨이 합성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호가 나가고, 또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와서 또 투웨이 디바이더를 쓰고 컴바이너. 그러니까 디바이더가 분배되면 우리가 보통 디바이더라고요. 두 개가 합쳐지면 컴바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8이죠. 개인이고 출력이 38 1FA면 여기가 여기가 이게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컴바이너 되면 41이 돼야 됩니다. 35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런 식이죠. 이게 두 개가 합성이 되면은 증폭이 되고요. 3dB. 여기서 두 개 나눠지면 마이너스 3dB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거는 실제 소형 중계기의 실종 사례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전 시간에 배웠죠, 커플러. 우리 커플러가 하는 역할은 신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신호가 지나간 라인이 있고, 여기 보면 있죠. 이렇게가 뭐 커플링된 것 같고, 여기가 터미네이션 55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플러, 이 커플러의 신호 크기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 뭐 필터도 있을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전체 구동을 하기 위한 컨트롤 보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라든지 설명을 드렸죠. 그 오실레이터 주파수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PLL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SAW에서 소필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의 성질을 되게 삽하게 가지는, 우리가 필터가 가지면서 단 노수가 있기 때문에 중폭기를 써서, 이게 H1 같은 타입 있죠? H1 우리 수업에 했던 것들이 여기 다 적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H1 타입 같은 중폭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커플러도 들어가고, 뭐 수업은 안 했지만 뭐 오실레이터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믹서부도 들어가고, 그리고 필터부도 들어가고, 뭐 LC 우리 뭐 3단 4단 뭐 5단 필터 있죠? 필터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러한 것들 전체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게 필터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들, 뭐 신호가 들어서 증폭도 하고, 그리고 오실레이터, 그리고 LNA라든지 컨트롤러까지 다 들어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중계기 선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계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중계기가 제가 설명드렸을 때 커플링 되는 거 얘기했죠. 우리 커플러. 거기 보면은 이게 뭐 이게 소프트웨어로 해서 이제 컴퓨터로 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커플링 되는 값에 따라서 실제 파워를 본 건 아니겠죠. 커플링 되는 값을 측정한 다음에 테이블 작성해서 여기에 아웃풋 파워를 모니터링 해줍니다. 아웃풋 파워 모니터링 해주고, 뭐 업링크하고 이런 것들을 저해서 뭐 전원을 끌 수도 있고요, 전원을 킬 수도 있고, 그리고 FA, 뭐 FA 같은 경우에 뭐 1FA를 쓸 건지 2FA 쓸 건지 이런 조정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뭐 아웃풋도 마찬가지고 다운링크도 있고, 전체적인 설정을 소프트웨어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컨트롤하는데 알람이 발생됐다.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플을 설명하면서 안테나가 손실됐을 때, 그죠? 거기에 따라서 포워드의 출력도 있지만 리버스에서 돌아오는 신호가 있으면 여기에 신호 뜨고, 뭐 알람 뜨겠죠? 리버스 오버, 뭐 이게 오버 파워 알람, 뭐 VSW 알람, 그러니까 반사됐을 때 알람 뜨겠죠? 그럼 이게 뭐 체크가 뜨면서 파워를 제어하는 X 죽이는 게 되겠죠? 또는 우리가 한 개 예를 들면 1월 1일 해 뜰 때 보면 우리가 그 당시 때 12시, 밤 12시 땡 하면은 갑자기 전화기가 잘 안 되죠. 이게 트래핑 걸린 거거든요. 들어오는 수신되는 트래핑 중계기나 기지국에 최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동시다발적 할 수 있는 게 10,000개다. 1만 개인데 갑자기 2만 개, 3만 개 들어오면 트래핑이 과부하 걸려서 입력이 과입력이 들어오고 과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앰프가 과출력 오버 파워 알람이라든지 TX 여러가지 이런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셧다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계기가 무리가 가서 출력이 너무 큰 출력을 내서 무리가 가면 이 중계기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때 제어를 하면서 다운시킵니다, 전원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전화 쓸 때 보면은 전화가 안 터진다든지 통신이 안 된다든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레이더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이더가 있는데, 여러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타켓이 있겠죠. 우리가, 전투기에 치면 눈입니다. 이 눈이 적기와 아군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에어 공간, 우리 현재 임피던스는 387옴일 겁니다, 아마. 이 임피던스인데, 이 비행 물체에 387옴이라는 저항값을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신호가 나와도 전투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F-35나 F 뭐 이제 랩터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는 게 이 외피의 어떤 페인트 칠이 임피던스를 387옴? 이거는 자세히 한번 찾아보죠. 요 값 근처 겁니다. 384옴 아니면 387옴인데 387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임피던스의 값을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대신에 이 비행이 자주 뜨다 보면 뭐 몇 회 안 될 겁니다. 뜨다 보면 페인트질이 손상되겠죠. 그럼 임피던스가 틀어지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적기 같은 경우는 모든 비행기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손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가 있고 물체에 대도 임피던스가 다 다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궁기, 적궁기하고 다 이런 것들이 임피던스가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F16의 전투기는 임피던스를 뭐 500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신호를 줘서 돌아오는 신호가 있겠죠. 그에 따른 임피던스를 확인해서 뭐 우리가 펄스 주기로 신호를 보냈을 때 반사돼서 오는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과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크기, 주파수 변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비행기가 아군기인지 F-16 전투기인지 적군기인지 구분하는 그런 원리로 레이더를 구동합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레이더 센서라고 있는데 이게 레이더 센서입니다. 여기 안테나고요. 수신 뭐 TX, TX 송신이고 RX입니다.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이 나눠져 있고요. 신호가 쏴서 돌아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보통 도플러 효과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원리를 해서 우리가 차량에도 뭐 자율주행에서 레이더 관련된 부분을 쓰고 있고요. 뭐 당연히 전투기 좀 전부터 쓰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레이더 센서에서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마치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 한 달 동안 현장형 수업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최대한 전달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 전달이 많이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 들고요. 지금까지 수업 즐거웠습니다. 연락처하고 이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